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불금은 10시 이후인데 불금이 10시 이후라고요. 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안 나오시네. 네. 자, OX 문제 보겠습니다. OX 문제에서 1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 업무 개시 후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고용신고죠.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고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2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그때 중개보조는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X. 자,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적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법인 그러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맞고.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원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처음에 사무실을 오픈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같이 등록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4번 X네요. 자, 그 다음에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겠다.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럴 때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죠.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게 틀렸고. 6번. 자,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이 정한 사유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약이라는 취학, 입영, 질병에 따른 요양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6개월을 넘을 수 없죠. 6번은 맞는 거. 7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죠. 8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대상물의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인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임대차에 대한 전속이니까 이때는 공시지가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 그래서 거기 보면 공시지가는 필수적인 공개 대상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9번.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며칠 안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7일 이내죠. 자, 그 다음에 10번.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설명해야 되겠다. 확인 설명사항 중에 이전할 때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 들어가지 않죠. 이전이 아니고 뭐죠? 취득. 1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을 얘기하죠. 5년이 아니고 3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틀린 데가 있다면 이때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본 아니면 사본 아니면 전자문서 셋 중에 하나를 중개사무실에 보존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기간이 틀렸죠. 5년이 아니고 3년인 거고. 12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은 서명 및 날인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역시 또 및 날인.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플러스 날인도 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진도
계약서 쓰는 것부터 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196페이지부터고요. 예. 계약서 작성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알아야 될 지식하고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은 영 달라서 예. 오히려 현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시험 볼 때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실무하고 이론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실무에서 하는 내용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백지 상태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내용을 그 다음에 익히셔도 충분하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우리 시험 보는 내용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죠. 자, 196페이지 보면 계약서 쓰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갔을까요, 얘가? 얘 넘기는 거. 얘 어떻게 문 밖을 나갔대, 얘가? 자, 계약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같은 거 얘기합니다. 자, 이런 계약서는 누가 써주느냐?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이 써줄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써주는 거. 자, 이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써줄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 없는데 의무는 없고 그러나 사장님이 시키면 써줄 수는 있다. 작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중개보조는 어떻습니까? 중개보조는 작성할 의무도 없고 작성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이고요. 법인의 임원은 계약서를 써줄 수 있을까요? 임원 중에 사원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임원이 있고 없는 임원이 있잖아요.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률상 지위는 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계약서 못 써주죠. 이렇게. 따라서 중개법인의 모든 임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O예요? X예요? X. 써줄 수 있는 임원이 있고 못 써주는 임원이 있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요게 판례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 전세계약서를 써주면 중개보수 주겠다고 해서 써줬는데 거기에 중개업소 사장님 도장까지 찍어준 거예요. 그 전세계약서를 써간 손님들은 사실은 사기꾼이어서 그 중개업소 사장님의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를 가지고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안 갚은 거예요. 처음부터 갚을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대출과 관련해서 손해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전세계약서를 써준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져야 된다. 도장이 들어갔으면 도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손실 난 거에 대해서는 물어주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때 우리 판례가 하는 얘기가 원래 사장님은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만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 써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판례가 2번이나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 써놓고 있지 않지만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 단순히 그냥 계약서 쓴다고 했을 때 써주고 자기 도장이 안 들어가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대신 중개보수를 못 받고 대서료 5만 원, 1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도장이 확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실제 중개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뭐예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요 케이스죠. 그러니까 중개도 안 했는데 괜히 도장 찍어주면서
계약서를 써줬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요게. 그 다음에 요 계약서를 쓰는 것은 가만히 보면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원래 민법하고 좀 다른 게, 민법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도 계약은 만들어지고 효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민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소개했으니까 그때는 계약서를 갖다가 써서 분쟁을 예방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두면 나중에 딴소리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로 했을 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면.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다. 그때 우리 법은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조문을 갖고 있어요. 표준서식이 뭐냐? 이게 바로 법정서식입니다. 그럼 누가 계약서에 법정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겠느냐? 법조문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아니라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정 양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만들어 놨을까 이거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야 돼?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 왜냐하면 충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간 뭐 이렇게 충격 이렇게. 이 거래계약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정서식은 다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물론 그 확인설명서도 법정 양식이 있고 또 그 전에 했던 일반 중개계약서도 심지어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도 있고 휴법 신고서도 있고 사무소 이전 신고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근데 없는 게 얘예요. 얘.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특징이 있습니까? 예? 꼭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재는 196페이지 밑에 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네모 2번 밑에 가로 1번에 세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이 법정서식은 없더라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박스가 있는데요. 요 별표입니다. 별표. 계약서에다가 우리 지금 칠판에는 없는데 아까 방금 전에 법정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없어 이거. 그러면 아무 양식이나 써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무 서식이나 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쓰는 인터넷 망이 있습니다. 여기 농어는 10 이런 거 쓴다면서요. 아니에요? 몰라요? 저번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래요? 뭐 10도 있고 뭐 스파이도 있고 뭐 두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망에 올려져 있는 양식을 씁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건 법정 서식이 아니에요. 아무 서식이나 써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이 빨간 것은. 대신에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꼭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8가지, 9가지가 되는데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공부할 때마다 많이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박스에 있는 거죠. 자, 계약서에다가는 동그라미 1번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셔야 됩니다. 보통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성명, 그 다음에 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게 인적사항입니다. 누가 거래했는가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죠. 동그라미 2번은 물건의 표시. 어떤 걸 거래했는지,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는지는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물건의 표시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소재지, 그 다음에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물건의 표시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도,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들이
물건의 표시. 그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은 계약서에다가 물건의 인도일시를 적습니다.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은 부동산 얘기하고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이전하는 거예요. 점유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들어보셨죠? 근데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점유를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날과 시간인데 순 우리말로 하면 이산 날짜가 됩니다. 계약서에다가 언제 이사 갈 건지 날짜를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인은 짐 싸가지고 차를 갖다가 짐차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짐을 풀려고 하는데 매도인은 밥 먹고 앉아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까 싶은데 진짜 그런 일도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산 날짜도 제대로 못 맞춰준 겁니다. 뭐 착각했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짐을 보관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보관 비용은 싹 이제 중개 사무실에서 물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게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게 말이 좀 까다로운데 대표적인 거 옆에 적어 놓으시면 융자금 승계입니다. 자, 집을 살 때 융자가 끼어있는 집을 갖다가 융자를 떠안고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융자금을 상환해서 갚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승계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빚이 있는 집을 갖다가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고요. 상환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는 갚아서 빚이 없는 집을 그러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세부적 내용이 어떠냐, 빚이 껴있는 거냐, 빚이 없는 거냐, 그것이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이 권리는 소유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거래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적고요. 계약서에.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자, 동그라미 치시고 계약 금액. 보통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 얼마,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중도금 얼마, 언제, 잔금 얼마, 언제 지급한다. 이런 날짜까지 쓰게 돼 있는데 자, 특징은 계약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에 필수기지상으로 나와 있는 건 맞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은 없죠. 그런 건 없고 총 거래 금액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입니다. 이런 것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죠.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은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 일자도 꼭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은 당연한 거. 계약서 쓴 날. 그 다음에 7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이제 조건 기한인데 조건 기한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여러분 배우시기도 한 거.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서울 시내에도 보면 삼성역 근처하고 그 다음에 잠실 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들어가면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사전에 허가받고 계약 체결. 법상은 그런데 실무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반대로 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씁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계약서 쓸 때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계약은 뭐예요? 무효로 한다고 쓰고 계약을 합니다. 이 조건부 계약입니다. 허가 못 받을 때는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 쓰니까 그때가 그게 토지거래 허가가 조건이 됩니다. 조건. 그 다음에 8번은 별표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준 날짜를 얘기해요. 근데 보통 확인설명서는 언제 주죠? 지난주에도 했는데. 계약서 써줄 때 확인설명서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계약서 써줄 때 확인설명서를 같이 잘 안 줬어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좀 같이 써주게 하려고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확인설명서 교부한 날짜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러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위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6번 계약 쓴 날짜하고 계약서 쓴 날짜하고 같은 날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는 계약서 썼을 때 주는 거니까 바로 계약이라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같은 날이 돼야 되죠. 21년 12월 17일이다 그러면 교부일자도 21년 12월 17일 이렇게 돼야 정상이겠죠. 9번은 이제 기타 약정사항이 됩니다. 9가지.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네모 3번에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할 의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로 1번에 자 두째 줄,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요 매매나 전세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까요?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이 하셔야지. 개공이 이게 둘째 줄, 셋째 줄 앞부분까지. 자, 근데 개업 공인회사가 만약에 법인이라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이라면 법인일 때는 누가 하죠? 거긴 안 나왔지만 다음 페이지 가시면 나오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중개법인이다 그러면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돼? 대표자가 해야 돼. 대표자. 자 가로 3번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다면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됩니까? 책임자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분사무소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자,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표자. 이렇게 우리가 간판 실명제 할 때도 그랬었죠. 간판 실명제 할 때도 법인 간판에는 누구 이름? 대표자.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확인서 여기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소속 공인중개사도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소공이 계약서를 써줬다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됩니까? 소공도 어떻게 같이 해야 된다. 소공이 계약서 써줬다 그랬을 때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해서 계약서 써주면 위반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나도 관여 안 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이. 그래서 결국 이것은 계약서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칸이 있는데 거기에 자필로 서명하시고, 이 서명이라고 하는 게 막 서양인처럼 막 이렇게 갈겨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로 또박또박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장을 콱 찍습니다. 요게 개공, 서명 및 날인. 자필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필적 감정을 위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소공료,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필로 서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장 콱 찍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서명 및 날인, 그죠? 근데 사장님이 이제 가끔씩 개업 공인중개사 분이 직접 안 가고 소공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 쓰러. 계약서 쓰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기는 빼고 이 사람이 갔는데 사장님 이름을 쓰고 여기다 도장, 사장님 도장을 찍어. 사장님 이름을 쓰고 서명하고. 사장님 이름을 쓰는데 사장님 필적을 갖다가 이 필적을 갖다 연습을 해.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써. 나중에 감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예?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 연습하고 가고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예.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하시라. 서명 및 날인하시라. 방금처럼 이렇게 연습해서 대신 가서 하고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예? 처벌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자격정지 얻어맞고 그래요. 들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계약서의 작성, 그 다음에 교부가 나옵니다. 네모 4번. 자,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때 여기 당사자 쌍방한테 써주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네모 4번의 첫 줄,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보존하신다. 거래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이죠? 5년간 보존. 이렇게. 어디에 보존한다는 뜻입니까? 보존은? 에? 아니, 중개사무소에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사무실에 보존해야 된다고요? 창고에 보존하면 안 되고, 차 트렁크에 보존해도 안 되고, 중개사무실에 보존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는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아니면 뭐예요? 복사본 아니면 전자문서. 셋 중에 하나만 보존하면 됩니다. 싹 보존해야 될 게 아니고 셋 중에 하나. 원본을 복사 뜨면 사본 되는 거예요. 전자문서는 컴퓨터 하드에 보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하드에.
복사 뜬 거. 현실적으로 대부분 원본을 보존합니다. 프린터 그룹 뽑은 거. 보통 4통 뽑는다고 해. 그게 원본입니다. 자, 근데 이건 사무실에 보존할 건데 보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을 했을 때 전자문서로 체결된 계약서를 갖다가 보존하는 경우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의 경우 그때는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사무실에 그 뜻이에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저장하는 장소예요. 전자계약은 현실적으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용하지 않는데 법에서는 좀 전자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앱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부동산 사장님이 전자계약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전자서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전자서명을 해가지고 저장을 누르면 바로 요리 들어갑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따로 사무실에 보존할 필요가 없겠더라 요거죠. 요게 올해 32의 기출문제입니다. 한 문제로 나온 거예요. 한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네모 5번에 거짓 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계약서를 쓸 때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요 거짓 기재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A하고 B가 11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11억이라고 금액이 나와야 될 건데, 그렇지만 이 A하고 B가, 특히 A가 요구를 하니까 B가 들어줘가지고 계약서에는 10억이라고 거래 금액이 나와요. 1억을 줄인 거죠. 그리고 잔금날 B가 현금으로 1억을 만들어서 줍니다. 이렇게. 이 집은 실제는 A가 11억에 팔아먹고 11억을 받은 건데 이걸 현금으로 받으니까 서류상으로는 10억에 거래된 것처럼 해놓는다고요. 이게 바로 다운계약서예요. 다운계약서, 거짓 기재입니다. 이거예요. 이중계약서는 계약서가 2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약서 한 장은 자 상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는데 둘이 계약서 쓸 때 보증금 5천에 월세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한 장의 계약서를 썼죠 지금. 이게 진짜 계약서고 세금이나 이걸 고려해서 우리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주로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월세를 낮춰서 적어요. 이렇게. 요것이 가짜 계약서. 근데 요 가짜 계약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낼 때 들어가는 서류가 돼요. 요거.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알게끔 하는 거죠. 계약서가 2장이죠. 이중계약서. 진짜 계약서는 요거죠. 자기들끼리는 요 계약서 내용들하고, 그죠? 요것은 세무서에 들어가는 것은 요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계약서. 이런 이중계약서 써주면 안 되겠다는 거고,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썼다 또는 거짓 기재했다 그랬을 때는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수공이 다운계약서 쓰면요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시험에 요걸 써두셔야 돼요. 여기 지금 교재에 보면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네모 5번 밑에 빈 공간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등록 취소 이거 하면 소공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격 정지. 근데 이랬을 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그런 것은 없더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 노란 것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필수 기재사항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고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중요하죠. 자, 오른쪽에 가시면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고 27회 때 기출문제네요. 국토유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죠? 자, 여기 보면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없는데 그걸 꼭 써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냥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실제는 권장하고 있지도 않아요.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요. 틀렸고 2번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원본 아니면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3번 거래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을 경우 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존기간 5년인데 보존 안 하면 등록 취소까지는 하지 않고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업무 정지 사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고 3번 X,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어때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중요한 필수적인 기재사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은 X. 5번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분사무소니까 누가 서명 및 날인하신다? 책임자. 그렇죠.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그러니까 소공이 만약에 중개행위를 했다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그거죠. 자, 이번에 200페이지 가십니다. 자,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제도는 한 문제라 써놨습니다만 매년 한 문제는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제도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히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원래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으면 정상적인 거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넣고 또 중도금을 줘요. 그리고 잔금까지 주면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요. 등기 필증 이런 거. 그걸 갖고 등기를 냅니다. 등기 나면 이제 소유권 취득하죠. 요걸 중간에서 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시키고 중개활동을 하게 되죠. 이게 원래 모습. 자, 근데 여기는 어떤 장면이냐면 매도인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에 등기부상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거나 압류 등기가 막 몇 개씩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서 쓸 때 계약금을 주려고 했을 때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계약금 주는데 이것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등기가 안 나고 내 돈만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냐, 저 돈을 찾아오려면 또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있을 수 있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게 없었다가 중도금 치를 때쯤 되니까 막 이게 생겨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도 역시 여기도 불안하겠죠. 중도금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이랬을 때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냐면 여기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으니 돈을 직접 주지 말고 요 관리하는 예치 명의자한테 계약금, 중도금, 뭐요? 잔금을 싹 넣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서류에 넘어와서 등기하면 그때 비로소 가져가게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여기서 그냥 찾아가자. 이렇게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갖다가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떼이지 않게 하는 제도,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게 예치 제도입니다. 묻어놓읍시다 여기다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치 명의자, 요 사람이 통장 개설자 명의인이고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이죠. 중간에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잘 이행되면 이쪽으로, 이행이 안 되면 이쪽으로 준다 이겁니다. 예치제도 다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밑줄을 긋고요.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6절 제도, 예치제도 밑에 박스에서 법 31조 동그라미 1번부터 밑줄을 긋겠습니다. 보시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안전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를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합니다. 계약금 넣는 거하고 다르게 그 뒤에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등기 치고 요걸 계약의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를 얘기하죠? 등기가 되는 시점. 등기가 되는 시점. 그런 겁니다. 그때까지 자, 세채출 보시면 밑줄 긋습니다. 또 계약금, 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요거 밑줄만 그으세요. 이것을 묻어놓자고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계약금만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다 이런 식으로. 자, 세채출 끝부분 중요합니다. 자, 형광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 바로 요게 예치명의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해 둡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예치합시다. 이렇게 여기가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묻어놓는 건데 주인공은 역시 개공입니다. 근데 대통령령에서 한 6명이 있어요. 조금 이따 봐봐요. 자, 주인공이 예치명의자니까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싹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이행되면 가져가고 이행 안 되면 찾아가게끔 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밑줄 긋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그 다음부터 금융기관 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누구죠? 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협회입니다. 협회. 중개사 협회에다가 돈을 넣어놓자. 이게 금고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신탁업자도 금고. 돈을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 예치명의자하고는 달라요. 얘네들을 예치기관이라고 불러요. 금고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돈을 물리적으로 맡아 가지고 있는 기관. 신탁업자 등자가 있죠. 예치하게끔 거래 당사자에게 자, 지금 밑줄 긋습니다. 저 형광펜 칠합니다. 권고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권고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의뢰인들한테 권고할 수 있다. 여기 형광펜. 자, 좀 이따 설명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실 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박스가 있어요. 201페이지. 박스에 가로 2번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6명 있다고 그랬어요. 자, 6명을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칩니다. 나중에는 암기 비슷하게까지 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은행입니다. 은행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은 최신관서. 주로 끝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최신관서는 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우체국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뭐예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죠. 보험회사. 자, 동그라미 4번. 이번에는 뭐예요? 신탁업자. 여기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자, 다시 이제 2명 더 있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5번에 보면 이제 막 길어서 읽을 필요는 없는데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끄트머리에 있는 4글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전문회사. 전문회사. 둘째 줄 끝부분. 전문회사. 거기 동그라미. 앞에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6번째 누구냐면 공제사업을 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요? 협회. 그러니까 공제사업자, 협회. 여기가 금고 역할을 하는데 이 돈을 물리적으로 맡아가지고 있는 금고 역할을 하는 이 기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치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예치 명의자가 중요하고 요거 예치 기관은 별거 없어요. 자, 하나 더 202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페이지에 네모 4번에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다 그랬을 때 의무가 생겨요. 어떤 의무가 생기느냐? 첫 번째,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남의 돈을. 그래서 자기의 돈하고는 분리시켜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남의 돈을
관리해주는 입장이니까 그 돈을 함부로 꺼내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기본 자세.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밑줄 그어 봅니다. 202페이지 가셔서 202페이지 네모 4번에 가로 1번,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까지 밑줄.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시켜서 관리해야 되겠다. 분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더 동그라미 2번 밑에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중간에 남의 돈 관리해주는 거니까. 뭐 총무 역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어떤 모임에 있어서 총무 역할하면 사실 뭐 돌아온 것도 없는데 되게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꼭 총무에 적합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총무한테 맡겨서 다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가로 2번에 보면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장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겁니다. 요거. 임의로 꺼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함부로 꺼내 쓰게 되면 요 사람이 돈을 가지러 왔을 때도 가져갈 돈이 없게 되고요. 요 사람이 돈을 가지러 왔을 때도 가져갈 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지켜야 될 게 꺼내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로 인출할 때를 대비해서 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보, 증, 설, 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보증 설정은 보험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만큼 보증 설정 하셔야 될까? 얼마만큼? 응? 관리하는 갖고 있는 돈만큼이. 그러니까 예치명의자가 계약금을 갖고 있어. 그러면 계약금만큼. 예치명의자가 계약금 중도금 합쳐서 7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만큼. 계약금 중도금 잔금해가지고 15억을 갖고 있어. 15억 원만큼 이거예요. 계약금은 아니고 중도금만 관리하고 있어. 중도금 3억 원을. 그러면 3억 원만큼 이렇게. 그게 예치 금액만큼이에요. 예치시켜놓은 돈만큼이에요. 그만큼 보증 설정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밑줄 그었고 자, 쉬겠습니다. 가로 2번에 보면 제일 밑에 가로 2번 있죠. 그 네 줄을 밑줄 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여기 자기는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의 이름으로다가 예치시켜 놨을 때 이런 뜻이죠. 자, 그때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확실하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자, 둘째 줄 끝부분을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다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요. 다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형광펜 그만큼을 어떻게 보증 설정하셔야 되겠다. 응?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증보험에 들거나 아니면 공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걸어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첫 글자가 예치 그죠? 마지막이 뭐예요? 금액 그쵸? 그래서 예치 금액만큼을 설정하셔야 되겠다. 뭘요? 보증 설정을. 그 가로 2번 그렇게 보시고 그 가로 2번 옆에다가 가로 2번 이러고 있었죠? 이걸 어기면 어떡하느냐.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다. 영업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가로 2번 왼쪽에 써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 지금 남겨둔 게 이제 사전 수령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사전 수령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